사마 줄거리. 어느 날 밤 톰은 허클베리 핀과 함께 공동묘지에 갔다가 우연히 살인 현장을 목격한다. 살인범 인디언 조는 머프 포터 영감에게 누명을 씌우지만 톰과 허클베리는 인디언 조의 보복이 두려워 그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맹세한다. 한편 톰과 조 허퍼, 허클베리는 해적놀이를 하기 위해 섬으로 떠나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는데 차츰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제15장 톰 몰래 되돌아가다. 몇 분 뒤 톰은 모래톱의 얕은 물에 이르러 물을 첨벙거리며 일리노이주 강변 쪽으로 걷고 있었다. 물이 허리까지 찼을 때 이미 반을 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물살 때문에 더 이상 첨벙거리며 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남은 90m를 자신 있게 헤엄쳐 가기로 했다. 그는 물살을 거슬러 상류 쪽으로 헤엄을 쳤지만 그의 예상보다 빠르게 하류 쪽으로 밀려갔다. 그러나 마침내 강변에 가까워지자 더 얕은 곳이 나타날 때까지 떠다니다가 무태 올랐다. 우덧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나무 껍질 조각은 무사했다. 그런 다음 젖은 옷을 걸친 채 강가를 따라 숲속을 꿰뚫고 나아갔다. 10시 조금 전에 마을 맞은편 트인 공지에 나오자 나무와 높은 강둑 그늘에 나룻배가 한 척 있는 것을 보았다. 깜빡이는 별빛 아래 만물은 죽은 듯 고요했다. 톰은 눈을 똑바로 뜨고 사방을 살피며 강둑 아래로 내려가 다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뒤 서너 번 헤엄쳐 증기선 고물에 매달려 선체 보트 역할을 하고 있던 쪽배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곧 금이간 종소리가 울리더니 밧줄을 풀어라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1분 후에 쪽배는 본선의 굽이침을 받아 뱃머리를 치켜들더니 항해가 시작되었다. 톰은 성공을 거두어 기뻤다. 이것이 마지막 선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12분 내지 15분가량 지나자 외륜이 먹고 톰은 쪽배에서 살짝 빠져나와 어둠 속을 강가에까지 헤엄쳐 갔다. 그러나 그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도록 50야드 하류 쪽에 상륙했다. 톰은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골목길을 날다시피 달려 이내 아주머니 집 뒤 울타리에 나타났다. 담을 기어넘고 몸체 가까이 다가갔다. 거실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기에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폴리 아주머니와 시드, 그리고 메리와 조 허프의 어머니가 모여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넷은 침대 옆에 있었고 침대는 그들 넷과 도어 사이에 놓여 있었다. 톰은 도어로 다가가 문 걸쇠를 살며시 치켜 올렸다. 그 다음 조심스럽게 밀자 문은 삐걱 소리를 냈다. 그래도 가만가만 밀어나가니 삐걱거릴 때마다 흔들렸지만 마침내 간신히 무릎을 짚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머리를 쳐박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왜 촛불이 이렇게 흔들릴까? 하고 폴리 아주머니는 말했다. 톰은 급히 서둘렀다. 어머, 문이 열려 있었나 봐. 그래, 열려 있군. 괴상한 일만 자꾸 일어난다니까. 시드, 어서 가서 닫아라. 톰은 얼른 침대 밑에 몸을 감추었다. 잠시 옆으로 드러누워 숨을 돌린 다음 아주머니의 발에 거의 닿을 만큼 기어나갔다.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폴리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었어요. 단지 장난이 심했을 뿐이었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짓궂은 애였단 말입니다. 망아지처럼 앞뒤를 가릴 줄 몰랐어요. 누굴 해치거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전혀 없는 애예요. 누구보다 마음씨는 착했지요. 아주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우리 조도 마찬가지예요. 늘 못된 짓을 저지를 생각만 하고 온갖 짓궂은 장난만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인정 많고 친절한 아이였답니다. 맙소사, 크림이 상해서 내다 버린 걸 까맣게 잊고 크림을 먹었다고 쫓아가서 매질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서는 두 번 다시 그 애를 볼 수 없다니, 다시는 못 보다니, 가엾게도 구박만 받은 녀석. 이렇게 말하고 하퍼 부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흐느껴 울었다. 톰 형이 지금 간 곳에서 더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시드가 말했다.
하지만 살았을 때 좀 더 얌전하게 굴었더라면. 죽은 아이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테니 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 허퍼 부인. 난 그 애를 어떻게 잊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늙은 가슴을 무던히 괴롭히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큰 위안이었답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지요. 하지만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바로 지난 토요일만 해도 조가 바로 내 코밑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만 매질을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 그 애를 껴안고 잘했다고 축복할 거예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허퍼 부인. 어떤 기분인지 잘 알아요. 그 기분이 어떤지 아주 정확히 알아요. 바로 어제 낮에 있었던 일이에요. 글쎄 우리 톰이 고양이한테 진통제를 잔뜩 먹이질 않았겠어요. 고양이란 놈이 온 집안을 다 부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내가 골무로 톰의 머리를 쥐어박았지 뭡니까. 가엾게 죽은 녀석 같으니. 하지만 그 애는 이제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그 애가 한 말은 나를 꾸짖듯이. 그러나 이 추억은 늙은 부인에겐 차마 참을 수 없었는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톰 자신도 훌쩍거렸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졌다. 메리 역시 울면서 이따금 고마운 말을 던지기도 했다. 톰은 이전보다 자기가 훨씬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주머니의 슬픔에 완전히 감동된 톰은 당장이라도 침대 밑에서 뛰어나가 기쁨에 넘치게 해줄까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요란한 극적 효과를 내는 일이 매우 끌리긴 했지만 톰은 꾹 참고 조용히 있었다. 톰은 계속 경청하며 여러 가지 잡동사니 말들을 종합해 본 결과 우선 짐작되는 것이 있었다. 다시 말해 애초에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헤엄치다 익사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그만 뗏목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또 어떤 아이들 말로는 없어진 아이들이 곧 마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새 아이들이 뗏목을 타고 강을 내려가다가 하류에 있는 어떤 작은 도시에 내렸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정오쯤 마을 아래쪽으로 8-9km 떨어진 미주리 강 근처에서 빈 뗏목이 발견되자 그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배가 고파서라도 밤까지는 집에 돌아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수심이 깊은 강 한가운데서 익사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헤엄을 잘 치니까 강가로 헤엄쳐 나왔을 것이다. 오늘 밤은 수요일 밤이니까 만일 주일까지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일요일 아침에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 톰은 부들부들 떨렸다. 허퍼 부인은 흐느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몸을 일으켰다. 아이를 잃은 두 부인은 서로 통하는 어떤 충동에 사로잡혀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고 한바탕 울고 난 뒤에야 헤어졌다. 폴리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시드와 메리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했다. 폴리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톰의 명복을 빌며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가 참으로 감동적이고 심금을 울리는 데다가 그 말에도 떨리는 늙은 목소리에도 무한한 애정이 깃들여 있어 톰은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눈물에 젖고 말았다. 아주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어도 이따금 가슴이 찢어지는 듯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불안한 듯 몸을 뒤채이며 몸부림치기도 했기에 톰은 오래도록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드디어 아주머니는 잠잠해졌지만 잠들었어도 간간히 신음했다. 그래서 톰은 살며시 기어나와 침대 옆에 서서 손으로 불빛을 가리고 아주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주머니가 불쌍하고 가련하여 가슴이 벅찼다. 톰은 단풍나무 껍질을 꺼내 촛불 옆에 가만히 놓았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기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사이 근사한 해결책이 생각났는지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톰은 껍질을 얼른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몸을 굽혀 아주머니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곧장 바깥으로 나가 입구에 자물쇠를 걸었다.
톰은 나룻배 선장까지 길을 헤쳐 되돌아갔다.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톰은 대담하게도 증기선에 올라탔다. 배에는 감시원이 한 사람 있을 뿐 그자도 선실에 들어가 잠들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톰은 고물에 쪽배 밧줄을 풀고 그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자 곧 상류를 향해 저어나갔다. 마을에서 한 마일가량 저어 올라가자 거기서 있는 힘을 다해 비스듬히 건너가기 시작했다. 익숙한 솜씨로 저쪽 선창에 바로 갖다 댔다. 톰은 쪽배를 훔칠까도 생각했다. 이것도 배임에는 틀림없으니 해적의 정당한 전리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사치 수색할 것이며 따라서 밝혀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톰은 배를 버리고 그냥 무태 올라가 숲속으로 들어갔다. 톰은 주저앉아 오랫동안 쉬었다. 졸지 않도록 무던히 애쓰면서. 그런 다음 본고지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 밤은 거의 지나고 섬의 모래톱과 나란히 이르렀을 때 새벽은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톰은 여기서 해가 완전히 떠올라 큰 강을 온통 황금색으로 물들일 때까지 쉰 다음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조금 후 캠프 어귀에 이르러 젖은 몸으로 서 있을 때 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냐, 톰은 의리 있는 친구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 애는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짓이 해적에게 불명예가 된다는 것을 톰은 잘 알고 있어. 톰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짓을 못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뭔진 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물건들은 다 우리 거야. 안 그래?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침 먹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가지라고 여기 쓰여 있잖아. 자, 내가 바로 돌아왔다. 톰이 외쳤다. 야영지로 장엄하게 들어서며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었다. 베이컨과 물고기로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곧 준비되었다. 두 소년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톰은 살을 붙여서 자신의 모험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끝마치자 세 소년은 허영으로 득이만면한 영웅의 일단이 되었다. 그 다음 톰은 그늘진 구석장에 몸을 내던져 점심때까지 한잠 잤다. 다른 해적들은 낚시질과 탐험 준비를 했다. 제16장 첫 파이프 칼을 잃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 세 소년은 거북의 알을 찾으러 모래톱으로 나갔다. 막대기로 모래 속을 꾹꾹 찌르며 돌아다녔다. 부드러운 데를 발견하면 무릎을 짚고 손으로 팠다. 때로는 한 구멍에서 50개나 60개나 되는 알을 꺼내기도 했다. 희고 동그란 알은 호두보다 조금 작았다. 그날 밤은 그것을 기름에 튀겨 대성찬을 베풀었으며 금요일 아침에도 그것을 먹었다. 아침을 먹은 다음 그들은 한바탕 날뛰며 모래톱으로 나갔다. 서로 쫓고 쫓았다. 달리면서 옷을 훌러덩 벗어던져 벌거숭이가 되었다. 그 다음은 모래톱 얕은 물 저쪽까지 빠른 물살을 헤치며 장난치며 나가다가 이따금 물결에 실족하기도 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재미있기만 했다. 또한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손바닥으로 서로의 얼굴에 물을 튀기기도 했다. 물세례를 피하려고 얼굴을 돌리고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 마침내 서로를 붙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좀 더 지독한 녀석이 옆 사람 머리를 물속에 쳐박았다. 그리고는 한꺼번에 팔다리가 뒤엉킨 채 물밑으로 잠수했다가 숨을 내쉬며 물을 푸푸하고 토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라 동시에 깔깔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리면 물속에서 나와 뜨거운 모래사장에 몸을 내던지고 번듯이 드러누워 온몸을 모래로 덮는다. 그러다가 또 물속에 뛰어들어가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한다. 마침내 벌거벗은 피부가 살색 타이즈를 입은 것과 꽤 닮았다는 생각이 들자 그들은 모래밭에 원을 그려놓고 서커스 놀이를 시작했다. 누구도 그 자랑스러운 자리를 친구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셋 다 광대가 되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공깃돌을 꺼내 튕기기와 구슬치기와 따먹기를 하며 실증이 나도록 놀았다. 그러다가 조와 헉은 다시 헤엄치러 갔다. 그러나 톰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발길질을 하며 바지를 벗다가 발목에 묶어둔 방울뱀 방울띠를
어디다 차버린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 신비로운 부적에 보호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다리에 쥐가 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이상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는 2번 다시 물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이때쯤 다른 소년들은 피곤해서 쉴 참이었다. 새 소년은 차츰 울적해하며 뿔뿔이 흩어져 돌아다니면서 햇볕 아래 졸고 있는 강 건너편 마을을 그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톰은 어느새 큰 발톱으로 백기라고 모래에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얼른 그것을 지워버리며 자신의 무력함에 새삼스럽게 화가 치밀었다. 그런데도 지우고 또 썼다. 쓰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지워버리고 다른 친구들을 뒤쫓아가 어울림으로써 그 유혹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조는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죽어 있었다. 집 생각이 어찌나 간절한지 그는 비참한 마음을 거의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눈물방울이 눈꺼풀 아주 가까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허클베리도 우울했다. 톰도 기가 죽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톰에게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이 불온한 의기소침이 곧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톰은 일부러 아주 쾌활한 척하면서 말했다. 얘들아, 이 섬에는 예전에도 틀림없이 해적들이 있었을 거야. 우리 다시 섬을 탐색해보자. 어딘가에 보물을 감춰놨을지도 몰라. 금과 은이 가득 든 썩은 상자를 발견하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 그러나 이 말은 미미한 열의를 불러일으켰을 뿐 그마저도 금세 시들해지더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 톰은 1-2가지 다른 유인책을 시도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실망스러운 헛수고였다. 막대기로 모래를 찌르며 시무룩해하던 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이런 거 다 집어치우자. 난 집에 가고 싶어. 너무 외로워. 조, 그건 안 돼. 기분이 곧 나아질 거야. 톰이 말했다. 여기서 하는 낚시질을 생각해봐. 낚시질도 소용없어. 난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조, 어딜 가도 이만큼 헤엄치기 좋은 데는 없어. 헤엄치는 것도 별로야. 여긴 헤엄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없어. 난 집에 갈 거야. 참, 넌 애기로구나. 엄마가 보고 싶은 거지? 그래, 엄마가 보고 싶어. 너도 엄마가 있으면 보고 싶을 거야. 네가 애기가 아닌 것처럼 나도 애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조는 훌쩍이고 있었다. 그럼 울보는 엄마한테 보내주자, 헉. 그럴 거지? 가엾은 녀석. 우리 애기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 가게 해줘야지. 헉, 넌 여기가 좋지. 우리 여기 있는 거지. 헉이 대답했다. 그래. 열의가 없는 대답이었다. 이제 너희하고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을 거야. 조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럼 난 간다. 조는 침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멀어지며 옷을 주워 입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톰이 말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아. 집에 가서 놀림감이나 대라고. 해줘. 꼴 좋다. 헉과 나는 울보가 아니야. 우린 여기 남을 거야. 헉, 그렇지. 가고 싶은 애는 가라고 해. 울보 없이도 우린 잘 지낼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톰의 마음속도 불안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옷을 입고 있는 조를 보자 겁이 났다. 그러자 허크 역시 조의 떠날 준비를 부러운 듯이 지켜보며 불길하리만큼 침묵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얼마 후 조는 작별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리노이 쪽 강가를 향해 터벅터벅 건너가기 시작했다. 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시작했다. 허클베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허클베리는 그 눈초리를 정면으로 받을 수 없어 눈을 내리감았다. 그런 다음 입을 열었다. 톰,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점점 외로워지고 있어. 이제 더 외로워질 거야. 톰, 우리도 그만 가자. 난 안 가. 원하면 너희들이나 가버려. 난 혼자 있을 테니까. 톰, 난 가는 게 좋겠어. 좋아, 가라고. 누가 말리냐? 헉도 흩어져 있는 옷을 챙겨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톰,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잘 생각해봐. 저 강가에서 기다릴게.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소용없어. 할 말은 그뿐이라고.
헉은 슬픈 듯이 떠나갔다. 톰은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도 같이 따라 나서고 싶은 강한 욕망과 싸우면서 가만히 선 채 허클베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둘이 걸음을 멈추기를 은근히 바랐으나 여전히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쓸쓸하고 적막해진 것을 톰은 깨달았다. 자존심과 마지막 일전을 시도한 끝에 친구 뒤를 쫓아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기다려, 기다려. 얘기할 게 있어. 둘은 곧 발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톰이 가까이 다가오자 자기의 간직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두 소녀는 시무룩하여 듣고 있었으나 마침내 톰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알게 되자 함성을 올리고 그거 참 굉장하다고 소리소리 질렀다.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해줬더라면 안 떠났을 거라고 했다. 톰은 그럴싸한 구실을 늘어놓았으나 그 비밀로도 둘을 오랫동안 붙들어 놓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여 그것을 최후의 유혹으로 보류해둘 셈이었다. 두 소녀는 다시 되돌아와 유쾌하게 놀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도 톰의 엄청난 계획을 짓거려대며 한편 톰의 천재적인 두뇌를 찬양하고 있었다. 거부갈과 생선의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다음 톰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피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헉은 파이프를 만들어 담배를 채웠다. 이 초보자들은 이제껏 포도동굴로 만든 시가 말고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담배가 어찌나 쓴지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았을 뿐만 아니라 멋있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팔베개를 하고 누워 별로 자신 없는 자세로 조심조심 연기를 뻐끔뻐끔 내뿜기 시작했다. 담배 연기의 맛이 불쾌한 데다가 속도 좀 메스꺼렸지만 톰은 이렇게 말했다.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배웠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조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네.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나도 해봤으면 하고 바란 게 몇 번인지 몰라. 하지만 이렇게 정말 피울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톰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헉. 안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은 적 있지, 헉.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헉이 증명해 줄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몇 번인지 몰라. 헉이 대답했다. 나도 그랬다니까. 톰이 말했다. 아, 몇백 번은 될 거야. 한 번은 두 살짝 옆에서 그랬지.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법 테너도 있었고 조니 밀러랑 제프 세처도 있었잖아. 헉, 내가 그 말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 기억나지. 헉이 대꾸했다. 내가 하얀 공깃돌 하나를 잃어버린 그 다음 날이었어. 아냐, 그 전날이었구나. 그것 봐, 내가 그랬잖아. 톰이 말했다. 헉이 기억하는구나. 난 이거 하루 종일 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가 말했다. 하나도 메스껍지 않은 걸. 나도 그래. 톰이 말했다. 온종일 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프 세처 녀석은 어림도 없을 거야. 제프 세처라고? 제프는 두 모금만 빨아도 졸도할 거야. 그 녀석한테 한번 피워보라고 해보자.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조니 밀러는 또 어떻고? 그 녀석이 담배에 한번 덤벼드는 걸 봤으면 좋겠다. 나도 보고 싶어. 조가 말했다. 내가 장담하는데 조니 밀러는 이거 근처에도 못 올걸. 냄새만 맡아도 토할 거야. 정말 그럴 거야, 조. 그런데 말이야. 그 애들이 지금 우리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생각도 그래. 얘들아, 다른 애들한테는 이 얘기는 하지 마. 언제고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 있을 때 내가 너한테 다가가서 조, 파이프 있나? 한 대 피우고 싶어. 라고 말할게. 그러면 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있고 말고. 내가 전에 쓰던 파이프 말고도 다른 파이프가 하나 더 있어. 하지만 내 담배가 그다지 맛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게. 상관없어. 독하기만 하면 돼. 그때 너는 담배 파이프를 꺼내는 거지. 그리고는 침착하게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아이들의 표정을 쭉 둘러보는 거야. 야, 그거 신나겠다. 톰, 지금 당장 해보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가 해적 노릇을 할 때 배웠다고 하면 저희들도 따라왔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부러워하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녀석들 틀림없이 무지 부러워할 거야.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져 갔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약간 시들해지고 두서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잠자코 있는 시간이 길어져 갔다. 메스꺼워 침을 뱉는 것이 잦아져 갔다. 소년들의 뺨 안쪽에 있는 모든 구멍은 침이 솟는 셈이 되었다. 혀 및 저장소에 고이는 물을 아무리 빨리 퍼내도 흘러넘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쳐나는 물은 목구멍 아래로 흘러들었고 그럴 때마다 구역질이 뒤따랐다. 이제 두 소녀는 매우 창백하고 비참해 보였다. 조의 파이프는 무감각해진 그의 손가락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톰의 파이프도 그 뒤를 따랐다. 두 개의 샘물에서는 맹렬히 물이 솟고 두 개의 펌프는 있는 힘껏 물을 퍼내고 있었다. 마침내 조가 힘없이 말했다. 칼을 잃어버렸어. 찾아보는 게 좋겠어. 톰은 떨리는 입술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넌 저쪽으로 가. 난 이쪽 샘 근처를 찾아볼게. 아니, 넌 올 필요 없어.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헉은 다시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렸다. 기다리다 적적해진 허클베리는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친구들은 숲속에서 멀리 떨어져 창백한 얼굴을 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허클베리는 저들이 무슨 고통이 있었다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저녁을 먹을 때 소년들은 말이 없었다. 톰과 조의 표정에서 멋쩍은 구석이 엿보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 헉이 제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고 친구들의 파이프에도 해주려 하자 친구들은 몸이 불편하다며 사양했다. 저녁 먹은 것이 체했다는 것이다. 한밤중에 조는 눈을 뜨고 나머지 두 친구를 불렀다. 주위엔 묵직한 공기가 억누를 듯 내리덮어 무엇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대기는 무더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나 셋은 얼싸안고 웅크려 모닥불을 벗으로 삼고 열심히 기다렸다. 엄숙한 고요가 지속되었다. 모닥불 불빛 너머는 만물이 암흑 속에서 잠겨져 있었다. 곧 천지를 뒤흔드는 섬광이 비치자 나뭇잎이 일순 희미하게 드러났다 곧 사라졌다. 잠시 후 또다시 번쩍 빛났다. 좀 더 강한 빛이었다. 계속해서 또 그러자 가냘픈 신음소리가 숲의 나뭇가지를 통해 한숨 쉬듯 들려왔다. 소년들은 뺨을 스치는 어떤 입김을 느끼고 밤의 요정이 지나갔다는 상상을 하며 몸을 떨었다.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다가 불길한 섬광이 밤을 낮으로 바꿔놓으면서 발치에 자라고 있는 작은 풀잎 하나까지 선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그 섬광은 새파랗게 질린 새 소년의 얼굴도 드러냈다. 육중하게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 소리가 하늘에서 공중제비하며 굴러내려와서는 음산한 울림을 날리며 멀리 사라져갔다. 선뜻한 바람이 쓸고 지나가자 모든 나뭇잎이 쓸려가는 소리와 함께 모닥불의 흰 재가 작은 눈송이처럼 이리저리 휘날렸다. 강렬한 빛을 발하는 또 하나의 섬광이 숲을 환하게 밝히는 순간 딱 하는 소리가 뒤따랐는데 그 소리에 소년들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나뭇가지가 찢기는 듯했다. 그 뒤에 찾아온 짙은 암흑 속에서 소년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부둥켜 안았다. 큼직한 빗방울이 후둑후둑 나뭇잎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얘들아, 자, 얼른 천막에 들어가자 하고 톰이 부르짖었다. 그들은 벌떡 일어나 나무 뿌리와 덩굴에 걸려 넘어지면서 어둠 속을 내달렸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맹렬한 강풍이 나무 사이를 훑고 지나갈 때 모든 것도 소리를 내고 있었다. 번개가 꼬리를 물고 번쩍이며 눈을 멀게 하고 연달아 터져나오는 천둥 소리는 귀를 먹게 했다. 이제 비가 억수같이 퍼붓자 휘몰아치기 시작한 돌풍이 땅 위에 비의 장막을 펼쳐놓는 듯했다. 소년들은 큰 소리로 서로를 불러봤지만 포효하는 바람과 굉음을 내는 천둥 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마침내 그들은 간신히 하나씩 천막에 당도했다. 모두 추위에 떨고 겁에 질린 흠뻑 젖은 몸이 되어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나 친구가 있다는 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고마운 일인 듯했다. 그들은 얘기를 나눌 수 없었다. 다른 시끄러운 소리라면 몰라도 텐트가 된 낡은 돛이 심하게 펄럭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풍은 점점 더 거세졌다.
마침내 도치 동여맨 부위에서 찢겨나가더니 강풍에 실려 멀리 날아가 버렸다. 소년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이곳저곳 깨지면서 강둑에 서 있는 거대한 떡갈나무 밑으로 숨었다. 이제 전투는 절정에 이르렀다. 하늘을 태울 듯 끊임없이 불타는 번갯불 밑에서 지상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 하나 없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들, 흰 거품이 일며 파도치는 강, 휘몰아치는 빗발, 흘러가는 조각구름과 비스듬히 몰아치는 비의 암막을 통해 힐끗 보이는 저쪽 낭떠러지의 희미한 윤곽. 이따금 거대한 나무가 이 전투에서 굴복하고 어린 나무들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지칠 줄 모르는 천둥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워서 말할 수 없이 무서웠다. 폭풍은 이처럼 용투림을 하며 절정에 달했다. 단번에 섬을 산산이 조각내고 불태워버리고 나무 꼭대기까지 물속에 잠기게 하고 불어서 날려버리고 섬의 모든 피조물을 기머거리로 만들어버릴 태세였다. 집을 떠난 아이들이 밖에서 지새기에는 참으로 험악한 밤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전투는 끝나고 군대들은 위협과 불평을 약화시키며 퇴각했다. 그리하여 평화가 세상을 다시 장악했다. 소년들은 겁에 질린 채 캠프로 되돌아왔으나 그래도 고맙게 여겨야 할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침상의 지붕이었던 커다란 단풍나무가 벼락을 맞아 산산조각이 되어 있었으니 그와 같은 대단원이 일어났을 때 그 밑에 없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캠프 안은 모조리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모닥불도 마찬가지였다. 비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흠뻑 젖은 데다 오한마저 들어 소년들은 그야말로 쩔쩔맸다. 난처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러나 불은 불피웠던 큼직한 통나무 안쪽까지 먹어 들어가 있어서 손바닥만한 넓이는 젖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래서 비에 젖지 않은 통나무 밑에서 나무 조각이니 껍질을 긁어 모아 참을성 있게 애쓴 보람이 있어 마침내 불을 다시 피울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죽은 가지들을 쌓아 올려 활활 타오르게 하자 그들은 다시 살아난 듯이 기뻐했다. 그들은 삶은 햄을 말려 배불리 먹고는 불 옆에 앉아 아침까지 심야의 모험담에 꽃을 피웠다. 눈을 붙이려 해도 마른 장소란 그 근처엔 어디고 없었기 때문이었다. 햇살이 슬그머니 스며들자 소년들은 졸음이 밀려왔다. 그들은 모래톱으로 가서 잠을 자려고 청했지만 곧 햇살이 뜨거워지자 힘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온몸이 뻣뻣하고 뼈마디가 쑤시면서 다시 집 생각이 간절해졌다. 이런 낌새를 눈치챈 톰은 있는 힘을 다해 해적들의 기분을 도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공깃돌이건 서커스건 수영이건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톰은 그 엄청난 비밀을 상기시켜 기분을 돋우려 했다. 그 기분이 지속되는 동안 어떤 새로운 계획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는데 그 계획이란 잠시 해적놀이를 그만두고 인디언 놀이를 하자는 것이었다. 친구들도 이 생각에 끌렸다. 새 소녀는 곧 벌거숭이가 되어 머리끝에서 발목까지 시커먼 진흙으로 줄무늬를 그리고 마치 얼룩말처럼 되었다. 물론 셋 다 추장이며 영국 식민지를 공격하기 위해 숲속을 헤쳐나갔다. 얼마 후 서로 적대하는 몇 종족으로 갈라졌다. 잠복한 장소에서 무서운 함성을 울리며 돌진하여 서로 수천 명의 적병을 죽이고 머리 가죽을 벗겼다. 참으로 유혈의 참극이었다. 따라서 지극히 만족스러운 하루이기도 했다. 저녁이 되자 고픈 배를 안고 행복에 잠겨 캠프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여기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 서로 적대하는 인디언들이 사이좋게 식사하기 위해선 먼저 화해를 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선 화해의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필요했다. 이외의 방법 절차에 대해선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인디언들 중 2명은 그대로 해적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억지로 명랑한 척하며 담배 파이프를 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는 격식에 따라 돌아가며 연기를 내뿜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들은 무언가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디언 놀이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잃어버린 칼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핑계를 댈 필요 없이
담배를 좀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독한 불쾌감을 느낄 만큼 이제는 메스껍지도 않았다. 이렇게 유망한 일을 노력 부족으로 바보처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건 안 될 일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조심조심 연습을 거듭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새로운 것을 습득한 일이 인디언 6부족의 머리 가죽을 벗기는 것보다 더욱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지금 당장은 그들에겐 더 소용이 없으니 그들이 담배를 피우건 짓거리건 혹은 허풍을 떨건 가만히 내버려 두기로 하자. 제17장 장례식에 참석하다. 언제나 조용한 토요일 오후 피터스버그의 작은 마을에선 떠들썩한 일이라곤 전혀 없었다. 허퍼가 사람들과 폴리 아주머니 가족은 깊은 슬픔과 눈물에 젖어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여느 때도 그 마을은 조용했지만 그날은 유달리도 고요에 잠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빠진 채 일을 했고 아무 말 없이 자주 한숨만 내쉬었다. 이 토요일이라는 휴일이 아이들에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어떤 놀이를 해도 재미를 못 느끼고 곧 집어치우고 말았다. 그날 오후 백기세처는 텅 빈 학교 운동장을 쓸쓸히 서성대고 있었다. 소녀는 몹시 우울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녀를 위로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 그 노쇠 손잡이라도 갖고 있을 걸. 내가 그 애를 기억할 만한 물건이라곤 하나도 없어. 베키는 솟아나는 작은 흐느낌을 억지로 참았다. 곧 베키는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바로 여기였어. 아,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죽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애는 이제 죽었어. 절대로 다시는 그 애를 못 볼 거야. 이런 생각에 베키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두 볼에 눈물을 흘리면서 힘없이 발걸음을 옮겨 그곳을 떠났다. 그 다음엔 한 무리의 소년소녀들이 다가와 서로 울타리 너머로 바라다 보면서 마지막 만났을 때 톰은 이런 짓을 했다느니 조는 이런 말을 했다느니 경건한 어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하는 아이마다 실종된 친구들이 그 당시에 서 있던 정확한 장소를 가리키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때 난 이렇게 서 있었어.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내가 톰이라면 이렇게 가까이 서 있었던 거야. 그때 톰이 이렇게 웃었어.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 뭐랄까 오싹했다고나 할까. 물론 그때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 그런 다음 죽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누구냐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소년들은 그 달갑지 않은 명예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인까지 동원해 다소 변질시킨 증거를 제시했다. 결국 누가 맨 마지막으로 톰과 조를 보았으며 말을 나누었는지 결정나자 그 행운을 거머쥔 아이들은 거룩한 명예라도 얻은 양 행동했다. 나머지 아이들은 입을 딱 벌리고 부러워했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딱한 아이 하나가 제법 자부심을 드러내며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난 말야 톰에게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어. 그러나 명예를 얻기 위한 그 선언은 실패작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말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예의 가치를 너무 하락시키는 발언이었다. 아이들은 겁먹은 어조로 잃어버린 영웅들을 회상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 다음 날 아침 주일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자 보통 때와는 다르게 장례를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 조용한 안식일에 울리는 그 구슬픈 소리는 온 세상에 깔린 명상하는 고요와 어울리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잠깐 입구에서 서성거리며 이 슬픈 사건에 대해 소곤소곤 주고받았다. 그러나 교회당 안에는 속삭임 하나 들리지 않았으며 여자들이 앉을 때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 정숙을 깨뜨리고 있었다. 이 조그만 교회가 이처럼 사람들로 넘친 일은 누구의 기억에도 없는 일이었다. 최후에 숨을 죽이고 잠깐 기다리는 짬이 있은 다음 폴리 아주머니가 시드와 메리를 거느리고 들어왔으며 이내 허퍼 가족들이 들어왔는데 모두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회중과 함께 늙은 목사도 정중히 일어서 유족들이 맨 앞자리에 앉을 때까지 서 있었다.
다시 고요가 뒤이었고 흐느낌 소리만이 이따금 들려올 뿐이었다. 목사도 두 손을 펴 기도를 올렸다. 감동적인 찬송가를 부른 다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니 하는 성기를 읽었다. 예배가 진행되면서 목사가 죽은 아이들의 여러 장점과 사람의 마음을 끄는 점과 유망한 장래성에 대해 어찌나 실감나게 묘사하던지 모든 신도는 이런 목사의 묘사에 공감하면서 자기들이 끈질기게 그런 장점을 보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결점과 실수만을 꾸준히 보아왔음을 회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목사는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많은 감동적인 사건을 언급했다. 그런 사건들은 아이들의 아름답고 관대한 심성을 입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일화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놈들을 악당처럼 여기며 매를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음을 회상하며 슬퍼했다. 사람들은 서글프고 애수어린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감동되어 마침내 모든 회중들은 견딜 수 없게 되어 통곡하는 유족들과 더불어 괴로운 듯 일제히 흐느껴 울었다. 목사도 감정이 북받친 나머지 그만 설교단에서 엉엉 소리내고 울었다. 그때 회랑에서 바싹거리는 소리가 났으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잠시 뒤 교회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목사는 흐르는 눈물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다가 그만 무엇에 찔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그냥 굳어버렸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눈이 목사의 눈을 따라가더니 또 다른 눈이 따르고 이어서 거의 동시에 모든 신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을 바라보았다. 3명의 죽었던 소년들이 중앙 통로로 행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톰이 선두를 서고 뒤따라 조 그리고 넉마를 걸친 허클베리가 부끄러운 듯 슬금슬금 뒤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 교회 회랑에 숨어 저희들을 위한 장례식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폴리 아주머니와 메리 그리고 허폰의 가족들은 살아 돌아온 소년에게로 달려가 끌어안고서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던졌다. 불쌍한 허클베리는 그렇게 많은 불친절한 눈을 피해 어디로 숨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끄러운 듯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허클베리는 우물쭈물하다가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톰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폴리 아주머니, 이건 불공평해요. 누군가 헉을 보고 기뻐해줘야죠. 맞아, 그래야지. 난 헉을 보니 기쁘단다. 어미 없는 불쌍한 것. 그런데 폴리 아주머니가 아낌없이 쏟은 애정어린 관심은 허클베리를 아까보다 더 거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때 갑자기 목사가 목청을 다해 힘껏 외쳤다. 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릅시다. 우리 모두 힘차게 부릅시다. 사람들은 모두가 찬송가를 불렀다. 찬송가는 승리의 외침처럼 힘차게 울려나갔고 그것이 천장석가래를 뒤흔들고 있는 동안 해적 톰 소여는 부러워하는 애들을 돌아다 보며 이것이야말로 일생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순간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속아 넘어간 신도들은 밖으로 몰려 나오면서 이처럼 감격적인 찬송가를 들을 수만 있다면 또 한 번 속아도 좋다고 말했다. 톰은 그날 폴리 아주머니의 기분에 따라 1년 동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주먹질과 키스를 받았다. 그리고 그 어느 것이 하느님에 대한 감사이며 어느 것이 자기에 대한 애정인지 거의 분간할 수 없었다. 제18장 톰 꿈속의 비밀을 밝히다. 다른 해적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자기네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자는 것이 톰의 중요한 비밀이었다. 그들은 토요일 해질 무렵에 통나무 하나에 올라타고 미주리 쪽 강변을 향해 손으로 노를 저으며 마을 아래쪽 8-9km 지점에 상륙했다. 동이 틀 때까지 읍 가장자리에 있는 숲에서 잠을 자고 나서 뒷길과 골목길을 통해 몰래 잠입해 부서진 긴 의자들이 혼란스럽게 널려있는 교회 회랑에서 부족한 잠을 메꾸었다. 월요일 아침 식사 때 폴리 아주머니와 메리는 지극히 부드럽게 대해주었으며 무슨 청이고 다 들어주었다. 이야기도 여느 때와 달리 많이 주고받았다. 톰, 너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거의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 멋진 장난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내 속을 이렇게 태울 만큼 무정할 수 있다니 유감이구나. 통나무를 타고 장례식에 올 수 있었다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쯤은 어떻게든 나한테 와서 알려줄 수도 있었지 않았니? 그런데도 그냥 달아나 버리다니. 맞아, 톰. 그럴 수도 있었잖아. 메리가 거들었다.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난 믿어. 톰, 그랬겠지. 기대에 찬 밝은 얼굴로 폴리 아주머니가 물었다. 자, 말해보렴.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라면 모든 걸 망쳤을 거예요. 톰, 나는 내가 그 정도의 사랑은 표현해 주길 기대했단다. 폴리 아주머니는 섭섭하다는 투로 말해 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설사 직접 그렇게 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 아주머니,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메리가 애원하듯 말했다. 톰이 다만 촐랑거리는 애라 그래요. 늘 서두르다 보면 아무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 유감스러워. 시드라면 생각했을 거야. 시드라면 와서 미리 알렸을 거라고. 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주머니를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걸. 하고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거지.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를 사랑하는 건 아주머니도 아시잖아요. 톰이 말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내가 잘 알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톰은 뉘우치는 기색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전 아주머니 꿈을 꾸었어요. 기특하지 않나요? 별로 기특하지 않구나. 그 정도는 고양이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안 꾼 것보다는 낫지. 그래, 무슨 꿈을 꾸었니? 그건 바로 수요일 밤이었어요. 꿈에서 아주머니는 저기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시드는 나무 상자 옆에, 메리 누나는 시드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 그랬었지. 우리는 늘 그렇게 앉았니? 내가 꿈에서 우리를 걱정했다니 기분이 좋구나. 그리고 그 꿈속에서 보니 허퍼의 엄마가 여기 와 계시더군요. 어머, 그분도 여기 계셨어. 그래, 그 꿈에서 또 뭘 봤니? 많이요. 하지만 지금은 다 희미해요. 톰, 잘 생각해보렴. 기억나는 게 없니? 어쩐지 그때 바람이 좀 불어서 어서 톰, 바람이 어떻게 불었니? 자, 생각해봐. 톰은 이 초조한 순간에 이마에다 제 손가락을 대고 눌렀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했다. 알았다. 생각났어요. 바람에 촛불이 흔들렸어요. 맙소사, 어서 계속해보렴, 톰. 아주머니가 저런 방문이 또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봐, 톰. 잠깐 생각 좀 하게 해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아, 그래요. 문이 열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분명히 내가 한 말이란다. 메리, 내가 그렇게 말했지? 자, 계속해봐. 그리고 나서 확실하진 않지만 아주머니가 시드에게 가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래. 내가 시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던. 아주머니가 시드를 시켜서 아주머니가 시드에게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오, 제발 더 말해보렴. 내 평생 이렇게 이상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단다. 이제 나에게 꿈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은 하지 마라. 내가 1시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당장 가서 세런이 허퍼 부인에게 알려야겠다. 미신을 비웃더니 이 말을 듣고 어쩌나 보고 싶구나. 톰, 계속 말해보렴. 아, 이제 모든 게 대낮같이 똑똑히 생각나요. 그 다음에 아주머니가 톰은 나쁜 아이가 아니고 다만 짓궂고 장난이 심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저더러 고삐 풀린 망아지라던가 그런 것과 비슷하게 책임감이 없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랬지. 세상에나. 톰, 계속 말해봐.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그랬었어. 그때 처음 온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떻게 됐지? 그리고는 하퍼 부인이 울기 시작했어요. 조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요. 자기 손으로 크림을 내버리고 조에게 먹었다고 매질한 게 후회가 된다고요. 톰, 너한테 신령이 내린 게야. 너는 예언을 했어. 예언을 한 거야.
세상의 원. 톰, 말을 계속해봐. 다음에 시드가 말했어요. 시드가 말하기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드가 말했다. 아냐, 넌 무슨 말을 했어, 시드. 메리가 말했다.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거라. 톰에게 얘기를 계속하라고 하자. 톰, 시드가 뭐라고 하던? 시드가 내가 가 있는 곳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살았을 때 더 잘했더라면. 거 봐라. 지금 한 말 들었지? 시드가 바로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아주머니가 시드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지. 그곳에 천사가 있었나 보구나. 그때 어딘가에 분명 천사가 있었던 거야. 또 하포 부인이 조가 폭죽을 가지고 자신을 놀라게 했던 일을 얘기하시더군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고양이와 진통제 얘기를 했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니. 그 뒤로 오랫동안 우리 시체를 찾기 위해 강을 뒤진 일이며 일요일에 치를 장례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하포 부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하포 부인이 나가더군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단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런 일이 확실히 일어났었지. 설사 내 눈으로 직접 봤다 해도 이보다 더 정확하게는 말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 그리고는 어땠니? 톰, 계속 말해보렴.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아주머니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아주머니가 했던 말도 죄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잠자리에 드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단풍나무 껍질을 꺼내 거기에다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해적놀이를 하려고 떠나 있는 거예요. 라는 글을 적은 뒤에 그걸 테이블 위 촛대 옆에 놓았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이 하도 보기 좋아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입맞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톰. 내가 내게 입맞춤을 했단 말이지. 그것만으로도 난 내가 한 짓을 모두 용서하마. 아주머니는 톰을 어찌나 세게 껴안았던지 톰은 자신이 세상의 악당 중에서 제일 죄가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참 친절했군. 비록 꿈속이긴 하지만. 시드는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입 다물어, 시드. 사람은 꿈속에서도 깨어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하는 법이다. 톰, 내가 혹시나 다시 돌아오면 주려고 남겨두었던 사과가 여기 하나 있다. 이제 학교에 가야지. 나는 너를 다시 찾게 된 걸 하느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오래 참으시며 자비를 베푸신단다. 하지만 자격 있는 사람들만 그분의 축복을 받고 어려울 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분이 베푸는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니? 자, 학교에 다녀오너라. 시드, 메리, 톰, 어서 출발해. 너희들 때문에 일이 많이 늦어졌구나. 아이들을 학교로 보낸 후 폴리 아주머니는 허포 부인에게로 가서 그녀의 현실주의를 톰의 놀랄만한 꿈 얘기로 무너뜨리기로 했다. 시드는 집을 나갈 때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었으나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잠자코 있었다. 속이 훤히 보여. 그렇게 긴 꿈이 하나도 틀린 곳이 없다니. 이제 톰은 일약 유명한 영웅이 되었다. 이젠 뛰고 날뛰지도 않고 세인의 이목을 받고 있는 위대한 해적답게 위풍당당히 위세를 부리며 걸었다. 정말 세인의 이목은 톰에게로 쏠려 있었다. 톰은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니 말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다. 톰보다 작은 아이들은 떼를 지어 그의 꽁무니를 따라다녔다. 마치 톰이 행렬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이거나 서커스단을 이끌고 읍내로 들어오는 코끼리라도 되는 양,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대견스럽고 그가 그렇게 해줘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톰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그가 집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척했지만 여전히 질투가 나서 안달이었다. 그들은 톰처럼 검게 탄 피부와 해적이라는 빛나는 악명을 얻을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물론 톰은 서커스단을 통째로 준다 해도 이 두 가지를 양보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톰과 조를 떠받들며 감탄의 눈길을 쏘았기 때문에 두 영웅은 이내 우쭐해지고 말았다.
그들은 굶주린 청중에게 자신들의 모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특유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마침내 톰과 조가 담배 파이프를 꺼내 유유히 연기를 내뿜는 순간 그들의 명예는 절정에 달했다. 톰은 이제 베키 세처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명예면 충분했다. 그는 명예를 위해 살고 싶었다. 이제 톰이 유명해졌으니까 어쩌면 베키가 화해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좋아, 그렇게 해보라지.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곧 베키가 나타났지만 톰은 그녀를 못 본 척했다. 톰은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떠들기 시작했다. 얼마 안 있어 톰은 베키가 눈에 불을 켜고 상기된 얼굴로 명랑하게 껑충껑충 뛰며 바쁘게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아이 하나를 붙잡고는 깔깔대고 웃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나 톰은 베키가 언제나 톰의 주변에서만 아이들을 붙잡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향해 의미 있는 눈길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베키의 이런 행동은 톰의 허영심, 남을 골탕 먹이고 싶은 그의 허영심을 충족시켰다. 그래서 그런 그녀의 행동은 톰의 마음을 끌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만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베키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더욱 애쓰게 만들 뿐이었다. 이윽고 베키는 뛰노는 놀이를 그만두고 한두 번 한숨을 내쉬더니 머뭇거리듯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며 아쉬워하는 눈길로 톰을 훔쳐보았다. 그때 베키는 톰이 다른 어떤 아이보다도 에이미 로렌스와 유난히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베키는 가슴이 아프면서 정신이 혼란하고 불안해졌다. 그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발이 말을 듣지 않았고 대신 그 다리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그녀를 데려가는 것이었다. 베키는 톰 바로 옆에 있는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일부러 명랑한 척하면서 말했다. 메리 오스틴, 나쁜 계집애, 왜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았니? 갔는데 나 못 봤니? 어머, 못 봤는데. 왔었다고? 어디 앉아 있었어? 피터 선생님 반에 있었어. 난 늘 그 반이야. 난 널 봤는데. 그랬구나. 참 이상하다. 내가 널 못 보다니. 너한테 소풍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거든. 어머, 재밌겠다. 누가 하는 건데?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대. 야, 좋겠다. 너희 엄마가 나도 끼워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끼워주실 거야. 그 소풍은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같이 가길 원하는 아이는 누구든지 허락하실 거야. 난 너하고 같이 가고 싶어. 고마워. 언제 가는데? 곧 갈 거야. 아마 방학 때쯤. 정말 재밌겠다.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도 전부 부를 거니? 그럼 내 친구는 모두 부를 거야. 또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도. 베키는 이렇게 말하며 몰래 톰을 슬쩍 쳐다보았다. 그러나 톰은 끊임없이 에이미 로렌스에게 섬에서 겪은 그 격렬한 폭풍우와 자기가 채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는데 번개가 거대한 단풍나무를 때려 산산조각으로 찢어놓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베키, 나도 가도 되니? 그레이시 밀러가 말했다. 그럼 나는? 셀리 로저스가 물었다. 물론이지. 그럼 나도 되니? 수지 하퍼가 물었다. 조도? 그럼. 이렇게 한 명씩 낄 때마다 아이들은 손뼉을 쳤다. 마침내 톰과 에이미만 빼고 모든 아이가 베키에게 초대해 주기를 바랐다. 그때 톰은 차갑게 몸을 돌리더니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며 에이미를 데리고 딴 곳으로 가버렸다. 베키의 입술이 떨리면서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베키는 간신히 유쾌한 척하면서 슬픈 기색을 숨기고 계속 말했다. 그러나 이제 소풍이고 뭐고 다 김이 새버리고 말았다. 베키는 되도록 빨리 그 자리를 떠나 몸을 숨긴 채 후련해지도록 실컷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을 가슴에 품고 침울하게 앉아 있었다. 마침내 수업종이 울렸다. 이제 베키는 두 눈에 복수의 빛을 띠고 벌떡 일어나 따 느린 머리를 흔들고는 복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중얼거렸다. 쉬는 시간에 톰은 즐거운 자기만족에 빠져 계속 에이미와 시시덕거렸다.
또한 베키를 찾아 자신의 훌륭한 연기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계속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다. 마침내 베키를 찾기는 했지만 톰은 그만 기가 푹 꺾이고 말았다. 베키는 교사 뒤 조그만 벤치에 앉아 알프레드 템플과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둘은 너무 열중하여 책 위로 이마를 맞붙이고 있었으며 다른 일은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은 듯 싶었다. 질투가 톰의 혈관을 통해 달렸다. 베키가 화해하려고 제시한 기회를 내팽개친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톰은 스스로에게 자신이 아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속상해서 울고 싶었다. 에이미는 함께 걸으면서 행복하게 제잘됐지만 톰의 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톰은 에이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에이미가 대답을 기대하면서 말을 멈출 때마다 톰은 그렇다고 어색하게 더듬거리며 겨우 대답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 대답마저 엉뚱한 것이었다. 톰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 학교 건물 뒤쪽만 맴돌며 그 밉살스러운 광경에 눈알을 불태우기도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톰은 베키 세처가 자신이 살아 돌아온 곳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톰의 생각과 달리 베키는 사실 신경을 쓰고 있었다. 베키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기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아까 자신이 받은 고통처럼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고소하다고 생각했다. 톰은 에이미의 행복한 제잘거림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은 할 일이 있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또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넌지시 암시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에이미는 계속 제잘됐다. 톰은 생각했다. 젠장, 이 아이를 떼어버릴 방법이 없을까? 마침내 톰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자 에이미는 눈치도 없이 학교가 끝나면 근처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톰은 그녀를 증오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갔다. 다른 녀석하고 놀다니 톰은 이를 갈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 동네 녀석도 아니고 세인트 루이스에서 왔다는 놈하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스스로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녀석하고 놀다니 그놈 말고는 다른 남자애가 없나? 그래, 좋아. 너 이놈, 여기로 온 첫날 내가 널 패줬지? 다시 한번 패주겠다. 나한테 걸릴 때까지 기다려라. 톰은 이어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고 발로 차고 눈알을 후벼내기도 하면서 잊지도 않은 상대를 때려 누이는 신용을 했다. 이것은 어떤 상상의 남자아이를 혼내주는 동작이었다. 이게 덤비네. 덤빌래? 이게 큰 소리도 치네. 자, 그러면 버릇을 고쳐주마. 그리하여 이 가상의 결투는 톰이 만족할 만한 결말을 맺었다. 점심때 톰은 집으로 달렸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에이미가 행복에 겨워 흐뭇해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고 질투가 나서 비참해지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베키는 알프레드와 그림책 보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자 시간이 느리게 지나는 가운데 톰이 고통을 받으러 나타나야 하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녀의 승리감에도 먹구름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그림책에 대한 흥미도 차츰 사라져갔다. 베키는 넋을 잃은 듯 육중한 우울에 잠겨버렸다. 두서너 번이나 발자국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보았으나 헛된 희망일 뿐 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베키는 정말 비참한 기분이 되어 톰과의 싸움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오지 말걸 하고 후회했다. 베키가 저한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가엾은 알프레드는 계속해서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어. 여기 좀 봐. 하고 외쳐댔지만 베키는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폭발하고 말았다.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 하고 울음을 터뜨리더니 벌떡 일어나 가버렸다. 알프레드는 베키 곁으로 다가서며 그녀를 달래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베키는 이렇게 말했다. 저리 좀 가. 나 좀 그냥 냅둬. 난 너가 싫어. 어쩔 수 없이 알프레드는 걸음을 멈췄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러나 하고 의아해했다. 베키가 점심시간 내내 그림을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베키는 울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나. 알프레드는 생각에 잠긴 채 텅 빈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모욕을 당해서 화가 치밀었다. 알프레드는 베키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결국 그 계집애는 톰 소여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자기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톰이 미워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위험 없이 톰을 골탕 먹일 방법은 없을까 하고 궁리했다. 그때 톰의 철자법 교과서가 눈에 띄었다. 절호의 기회였다. 하느님께 감사하며 그는 그날 오후에 배울 곳을 펼쳐 잉크를 잔뜩 쏟아버렸다. 때마침 창문으로 들여다본 베키는 알프레드의 그 행동을 목격했다. 다행히 들키지 않고 그곳을 살짝 지나갔다. 톰을 찾아 일러주리라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톰에게 일러주면 톰은 고마워할 것이고 이로써 두 사이의 갈등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집에 닿기도 전에 베키의 마음은 달라졌다. 아까 소풍 얘기를 하고 있을 때의 톰의 행동을 생각하니 불타오르듯 분한 생각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래서 더럽혀진 철자법 책 때문에 매를 맞도록 내버려 두기로 그리고 영원히 톰을 증오하기로 결심했다. 제19장 나무 껍질. 톰은 쓸쓸한 기분에 잠겨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잔소리를 듣자 톰은 자신의 슬픔 따위는 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톰, 산채로 내 가죽을 벗겨내도 내 직성이 풀리지 않겠구나. 아주머니,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세요? 하긴 뭘 해. 난 늙은 바보처럼 하퍼 부인을 찾아갔지. 하퍼 부인한테 그 쓰레기 같은 내 꿈 이야기를 믿게 해야지 하고 기대가 컸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하퍼 부인은 내가 그날 밤 이곳에 와서 우리 얘기를 죄다 엿들었다는 것을 조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더구나. 이 녀석아, 이런 짓이나 하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는지 참 모르겠구나. 내가 하퍼 부인 집에 가면 완전히 바보 취급당할 것을 알면서 한마디도 기뜸해주지 않은 걸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일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가 연출한 멋진 연기는 근사한 농담이고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이었는데 이제는 야비하고 초라하게 보였다. 톰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넌 생각이라곤 절대 하지 않는 아이지. 내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지 다른 생각은 할 줄 모르지. 한밤중에 잭슨 섬에서 먼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걱정하는 모습을 비웃고 싶단 생각은 할 수 있었지. 꿈에 대한 거짓말로 우리를 바보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었지. 그래놓고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슬픔에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은 죽어도 못한다 이거지. 아주머니, 지금은 그게 비열한 짓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비열한 짓을 할 의도는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또 그날 밤 아주머니를 비웃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왔니? 익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때문에 걱정은 마시라는 말을 하러 왔던 거예요. 톰, 내가 그런 착한 생각을 했다고 믿을 수 있다면 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더 잘 알 거다. 정말이에요, 아주머니. 정말 그랬다니까요. 만일 제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아, 톰,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은 제발 하지 마. 거짓말하면 일은 100배 이상 나빠질 뿐이야. 아주머니,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전 아주머니가 걱정하시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 온 목적은 그것뿐이었다고요. 이 세상을 다 주고라도 그 말을 믿고 싶구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죄도 용서가 되지. 톰, 정말 그렇다면 내가 집을 나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난 행복할 거다. 하지만 너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럼 그때 왜 넌 나에게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지? 저 아주머니랑 그 부인이 장례식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은 뒤로 머릿속이 온통 장례식 때 돌아와 교회에 몰래 숨어있을 생각뿐이었거든요. 계획을 망칠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 껍질을 주머니에 도로 넣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무슨 나무 껍질을 말이냐? 우리가 집을 떠나 해적이 되었다고 써놓은 나무 껍질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주머니에게 뽀뽀했을 때 아주머니가 잠에서 깨웠다면 좋았을걸. 정말이에요. 제가 뽀뽀를 해드렸어요.
그러자 아주머니의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이 펴지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한테 입을 맞추었다고, 톰? 네. 톰, 정말로 내가 뽀뽀를 했다고? 정말이에요, 아주머니. 확실히 입을 맞추었어요. 톰, 왜 입을 맞추었지? 아주머니를 사랑하니까요. 아주머니가 누워서 앓는 소리를 내셔서 전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늙은 부인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톰, 다시 입을 맞춰다오. 자, 이제 학교에 가거라. 더는 걱정을 끼치지 말고. 톰이 사라진 순간 아주머니는 옷장으로 달려가 톰이 해적놀이를 할 때 입어서 엉망이 된 웃도리를 꺼냈다. 그리고 옷을 손에 든 채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만두자. 가엾게도 그 앤 보나마나 거짓말을 했을 거야. 그러나 그런대로 마음이 홀가분하니 축복받은 거짓말이구나. 하느님도 그 아이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한 것도 마음씨가 곱기 때문이지. 하지만 거짓말인 것을 구태여 찾아내고 싶진 않아. 그래, 찾지 않기로 하자. 아주머니는 옷을 치운 다음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우뚝 서 있었다. 옷을 꺼내려고 2번이나 손을 내밀었으나 2번 다 손을 멈추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다짐하면서 마음을 굳혔다. 그건 좋은 거짓말이야. 좋은 거짓말이야. 그러니 비관하지 말도록 하자. 그리하여 아주머니는 주머니 속을 뒤져보았다. 조금 후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무 껍질을 읽고 있었다. 이번만은 그 애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설령 100만 가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라고 중얼거리면서. 제20장 베키의 벌을 대신 받다. 톰이 입 맞추었을 때 폴리 아주머니의 태도에는 톰의 침울한 기분을 가시게 하고 다시 쾌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 깃들여 있었다. 톰은 학교를 향해 출발했는데 운 좋게도 목장로 어귀에서 베키 세처와 만났다. 톰은 늘 기분에 따라 행동했으므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베키에게 달려가 말했다. 베키, 오늘 야비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제발 화해하자, 응? 베키는 걸음을 멈추고 멸시하는 눈초리로 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톰 소여, 혼자서나 그렇게 잘난 척하면 고맙겠어. 너하고는 다시 말하지 않을 거야. 베키는 머리를 위로 치켜 세우더니 그냥 가버렸다. 톰은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서 누가 눈이나 깜짝할 줄 알고 이 새침대기야 하고 쏘아붙일 시간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 톰은 울적한 마음으로 운동장으로 들어가면서 베키가 남자아이였으면 좋으련만 만약 그랬다면 베키를 실컷 해주는 건데 하고 생각했다. 얼마 안 있어 베키를 만나자 톰은 한마디 쏘아붙였다. 베키도 한마디 던져 응수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결별이 완벽해졌다. 베키는 몹시 화가 치밀어 수업 시작을 거의 기다릴 수 없을 정도였다. 철자법 책을 더럽혔다고 톰이 매맞는 것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템플의 일을 알려줄까 하는 생각은 아직도 다소 남아 있었지만 톰의 불쾌한 악담 바람에 그 생각마저 깨끗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가엾게도 베키는 오히려 제 자신에게 재난이 더 빨리 닥쳐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도빈스 선생은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야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그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시골학교 교사로 주저앉고 말았다. 날마다 암송 시간이 아닐 때 그 선생은 가끔 책상 서랍에서 신비한 책 한 권을 꺼내 거기에 몰두했다. 그는 그 책을 열쇠로 잠근 서랍에 보관했다. 학교에서 그 책을 한번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았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아이는 그 책의 성격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어떤 의견도 비슷하지 않았다. 도무지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들에 접근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베키가 문 가까이에 있는 그 책상 옆을 지나고 있을 때 열쇠가 열쇠 구멍에 그냥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절호의 기회였다. 베키는 주위를 힐끗 돌아보고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음을 깨닫자
다음 순간 그 책을 잽싸게 손에 넣었다. 속 표지에는 해부학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지만 베키는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베키는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완전히 벌거벗은 인체를 그린 천연색 판화가 즉시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때 그 페이지 위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다. 톰 소여가 문으로 들어서서 그 그림을 힐끗 보았던 것이다. 베키는 급히 책을 덮으려고 움켜잡다가 그만 운 나쁘게도 그 그림에 있는 책장 한가운데를 찢었다. 베키는 책상 속에 그 책을 밀어놓고 열쇠를 채우더니 부끄럽고도 억울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톰 소여, 넌 정말 비겁한 아이야. 뒤에서 슬그머니 나타나 남이 보고 있는 걸 훔쳐보다니. 내가 뭘 보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톰 소여, 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넌 나를 일러 바칠 거지? 아, 어쩐담. 어떻게 해야지. 매를 맞을 텐데. 난 학교에서 매를 맞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는 작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했다. 비겁하게 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으니까. 어디 두고 봐. 미워. 베키는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톰은 이러한 맹렬한 공격을 받고 어안이 벙벙하여 잠자코 서 있다가 곧 이렇게 중얼거렸다. 계집애들이란 참 알 수 없어. 학교에서 한 번도 매를 맞아보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대수라고. 계집애는 다 그렇지 뭐. 살가죽이 얇은 데다 겁이 많은 병아리 가슴이라니까. 물론 나는 도빈스 선생한테 이 바보 계집애가 한 짓을 일러 바치지는 않을 거야. 그런 치사한 짓을 안 해도 복수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치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도빈스 선생은 누가 자기 책을 찢었느냐고 물을 텐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겠지. 그러면 선생은 늘 하는 식으로 한 사람에게 묻고 다음 사람에게 묻다가 진짜 범인 차례가 되면 누가 고발하지 않아도 알게 되겠지. 계집 애들은 늘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니까. 그 애들은 줏대가 없거든. 그러면 매를 맞겠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백기세처는 공경에 빠지겠군. 톰은 그 문제를 좀 더 생각하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괜찮아. 백기라면 내가 이런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 싶어 하겠지. 그 애도 혼 좀 나보라지. 톰은 교실 밖으로 나가 요란하게 장난치는 아이들과 어울렸다. 잠시 후 선생이 나타났고 수업은 시작되었다. 톰은 공부에 집중되지 않았다. 여학생 쪽을 힐끗 쳐다볼 때마다 베키의 얼굴은 그를 괴롭혔다.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베키를 불쌍히 여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통쾌하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곧 철자법 책일이 발각되어 그 후 얼마 동안 톰의 머릿속은 자기 일로 가득 차 있었다. 베키는 걱정하면서도 무기력한 상태에서 깨어나 톰이 벌받게 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톰이 자기가 잉크를 엎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베키의 예상은 옳았다. 톰이 부인하자 사태는 오히려 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면 베키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았고 또 기분이 좋다고 믿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막상 지금에 와서는 기분이 좋은지 어쩐지 구분할 수 없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베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알프레드 템플이 저지른 일이라고 일러 바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억지로 참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톰은 틀림없이 내가 그 사진을 찢었다고 고자질할 거야. 그 애를 구해줄 말은 한마디도 말아야지. 톰은 매를 맞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상한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요란하게 장난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에다 잉크를 엎질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톰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체면 때문이었고 또한 습관 때문이었다. 원칙이 정해지면 톰은 그것에 따라 자기 부정을 고수했던 것이다. 1시간이 꼬박 지났다. 선생은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교실에는 자습하는 소리가 졸리운 듯 넘실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도빈스 선생은 목을 똑바로 일으켜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는 책상 서랍을 열고 책에 손을 뻗쳤다. 그러나 꺼낼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대부분 학생들은 나른하게 얼굴을 쳐들었으나 그중 2 학생은 뚫어지게 열심히 선생의 거동을 살피고 있었다.
도빈스 선생은 잠시 책을 멍하니 어루만지더니 드디어 책을 꺼내고는 읽을 자세를 취했다. 톰은 베키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때의 베키 얼굴은 언젠가 쫓긴 토끼가 머리에 총을 겨누어지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바로 그런 얼굴이었다. 그 순간 톰은 서로 다툰 것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급했다.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것도 재빠르게 해야 했다. 그러나 이 급박한 위급 상황의 절박함 자체가 그의 상상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그래, 그에게 영감이 떠올랐다. 앞으로 달려나가 그 책을 낚아챈 뒤 교실 문 밖으로 도망치자. 그러나 이 결심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선생이 그 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놓친 기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이제 베키를 도울 길이 없구나 하고 톰은 생각했다. 다음 순간 선생은 학생들 쪽을 바라보았다. 선생의 매서운 눈초리에 누구나 눈을 내리감았다. 죄 없는 사람마저 쩔쩔매게 하는 그런 무서움이 스며 있었다. 하나, 둘, 셋, 10까지 헤아릴 동안 선생은 침묵을 지킨 채 분노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입을 열었다. 누가 이 책을 찢었나? 아무 대꾸도 없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만큼 잠잠했다. 침묵이 뒤를 이었다. 선생은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죄의 표적을 살폈다. 벤자민 로저스, 너가 찢었니? 아니요. 그러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조셉 허퍼, 내가 찢었니? 다시 아닙니다 라는 대답이었다. 이렇게 고문과도 같은 신문 과정이 진행되자 톰은 점점 불안해졌다. 선생은 남자아이의 대열을 훑어본 뒤 잠시 생각하더니 여자아이들 쪽으로 눈을 돌렸다. 에이미 로렌스, 너니? 에이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레이시 밀러, 너냐? 같은 대답이었다. 수전 허퍼, 내가 그랬느냐? 다시 아니라는 응답이 나왔다. 다음은 베키 세처 차례였다. 톰은 절망감에 휩싸인 채 흥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떨었다. 톰은 베키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겁에 질려 백지장 같았다. 레베커 세처, 내가 찢었느냐? 아니, 내 얼굴을 보아라. 베키의 두 손은 호소하듯 위로 올라갔다. 내가 이 책을 찢었느냐? 그 순간 어떤 생각이 톰의 내리를 번개처럼 스쳐갔다. 톰은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제가 찢었습니다. 교실 전체는 이 믿을 수 없는 바보 같은 행동에 모두들 어리둥절하여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톰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런 다음 벌을 받으러 앞으로 걸어 나갔을 때 불쌍한 베키 눈에서 톰에게로 쏟아진 경탄과 감사와 존경은 100번의 태연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을 듯했다. 톰은 자기 자신의 훌륭한 행위에 용기를 얻어 소리 하나 지르지 않고 가장 무자비한 매를 맞았으니 그것은 도빈스 선생조차 아직 한 번도 때려보지 못한 만큼 지독한 매질이었다. 게다가 방과 후에도 2시간 동안 남아있으라는 잔인한 명령마저도 달게 받았다. 톰의 포로 신세가 풀릴 때까지 바깥에서 자기를 기다려주며 지리한 시간을 예사로 여길 사람이 있는 것을 톰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톰은 그날 밤 알프레드 템플에게 단단히 복수할 계획을 세우며 잠들었다. 베키는 자신이 톰을 배신한 일을 잊지 않고 부끄럽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초지종을 톰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일념도 이내 즐거운 명상으로 바뀌어졌으며 마침내는 베키의 마지막 달콤한 말을 꿈길에 들으면서 고이 잠들었다.